이런 판단에서 주저없이 원칙은 민주주의 위원회 있었죠. 민주주의만이 우리 국민의 국민적 합의의 근원입니다. 다른 어떤 유의 갖고도 3,500만 국민을 합의시킬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외에는 없습니다. 폭력으로 현 정부의 독재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폭력으로 하되 투쟁을 해서 감옥으로 들어가자. 3,500만 국민의 일할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35만, 3만 5천, 이 천분지인만 감옥을 가고 한다고 하시면 우리는 이 정부를 탄생시켜가지고 우리의 목적을 평화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육성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남이 안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한다. 이 마지막 말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한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전 메시지를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 새해 첫날을 맞아서 우리 정치권에 김대중 정신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정치권을 진단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오는 6일 일산 킨텍스에서 기념식 또 드라마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기념사업회 대변인이신 전병헌 전 의원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병헌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드님이시자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을 지내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대중이라는 이 세 글자의 무게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정말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요. 두 분은 이 이름 석자 들으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그 대한민국의 품격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 한국의 대표적인 세계적 브랜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품격, 브랜드 얘기해 주셨고요. 의원님은요? 뭐 저한테는 한편으로는 아버지이시지만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교훈을 주시는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님 같은 존재죠. 스승님 같은 존재. 와, 또 묵직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 정치 행보를 짧게 추려보면요. 일찌감치 정계에 입문해서 40대 대선 후보가 되셨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낙선의 아이콘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4번의 도전 끝에 이제 정권 교체를 성공시키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분단 이후에 첫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노벨상까지 받으셨습니다. 혹시 제가 언급한 이 짧은 부분에 빠져 있어도 두 분이 각자 내 마음속에 1등으로 꼽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적 어떤 거 꼽으시겠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외환 위기 극복. 우리가 외환 위기를 정말 모범적으로 2년 만에 빨리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취임식 날 이 중간에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하고 어려움을 국민들이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다가 좀 울먹이시는 그래서 취임사를 중간에 잠시 중단하시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제가 인사드리러 청와대를 들어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와대 첫날 밤이면 다들 정말 희희낙낙할 분위기여야 되는데 엄숙한 표정으로 우리는 아직도 여당이 된 것이 아니다. 정권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아직도 야당이라고 생각하고 뭐 매사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환 위기의 경제 상황 또 정치적으로도 청와대만 차지했을 뿐이지 각 곳에 반대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염려하셔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대통령 취임식 첫날 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전병헌 전 대변인님은 어떤 부분 생각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바꾸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IMF라는 어려운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먹였잖아요. 그 울먹인 것은 우리 그 IMF로 인해서 고통받을
많은 국민들 또 그 고통을 인내해야 하는 그 아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목이 메어졌던 그런 그 진정한 그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셨고요. 네. 그야말로 애민 대통령이셨다. 세종대왕 이후에 최고의 애민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패러다임을 바꾼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복지 체계를 완전히 바꿨죠. 네.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단군 이래 최초의 그 복지 제도를 그 만들었고 그 복지 예산 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그냥 연탄 겨울에 연탄 몇 장 내어주고 쌀 몇 몇 말 팔아주고 네. 하는 것이 복지다. 이런 구율적 수준의 복지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또 대다수의 그 관료들도 복지 예산은 그 소모성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복지 예산은 소모성이 아니라 생산을 유발하는 생산성을 가진 예산이다. 그래서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예. 완전히 그 복지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실상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지가 그 IMF 끝나고서 거지가 상당히 노숙자는 여전히 있지만 거지가 사라지는 그런 그 패러다임이 바꿔졌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 이 IT 강국을 선도하신 분이죠. 늘 말씀하시듯이 이랬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물결에 제대로 타질 못해서 그 200년 동안 우리나라가 후진국 대접을 받고 국민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네. 그런데 새로운 그 흐름이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정보화 혁명, 제3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제3의 혁명만큼은 선도적으로 올라타서 우리 선조들이 잘못해서 후손들이 어렵게 살았던 그런 그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IT 산업 강국을 이끄는데 그야말로 선구적이고 선도적 역할을 하셨죠. 네. 마지막으로 조금 길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문화산업에 대한 완전히 인식을 바꿔놨어요. 예.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한일 문제가 국민 간에 상당히 지금까지도 많은 그 감정적 대립이 있지만 일본 문화 개방이라는 엄청난 문화계에 반대를 무릅쓰고 예. 우리 문화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본 문화를 개방함으로써 네. 사실상의 한류를 토대를 완성시켰고 문화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간섭보다도 그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철칙을 가지고 그 창의력을 네. 존중하는 그런 그 패러다임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요즘 이른바 한류, K문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근간을 만드신 분이다. 그렇게 네. 생각하죠. 와, 하나를 꼽으실 수 없어서 세 가지나 네. 꼽아주셨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올해 서거 15주기 이제 탄생 100주년 예. 이렇게 됐습니다. 정치인들 입에서 정말 여야 가리지 않고 김대중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말 참 많이 나오거든요. 두 분이랑 정치권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기 전에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미래 세대가 김대중 정신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이 말씀을 드리자면 1시간도 더 걸리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자면 김대중식 정치 그것은 이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상대들과 이렇게 정치를 할 때 예. 뭐 상대의 잘못된 부분은 비판은 하지만 절대 상대를 악마화하지 않고 또 상대를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으면서 네.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 좀 대안을 내놓는 정치 그것이 김대중식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예.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는 예. 그렇게. 사실 박정희 정권이 그런 점이 두려웠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님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김대중 정신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미래 세대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도전과 창조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네. 김대중 대통령은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대,
어떤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해서도 말이 안 통하는 법이 없어요. 네. 오히려 이 젊은이들이 김대중 대통령님과 말씀을 나누면 무엇인가 미래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고 무엇인가 창조적인 발상을 하는 듯한 그런 그 영감을 주는 그런 대화를 늘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현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저는 참 그 대통령님을 모신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야 저건 진짜 명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있는데 그 정치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서생적 문제의식은 그야말로 이 선비가 갖고 있는 지사적인 그리고 그 사회적인 문제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상인적 현실 감각은 정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기 때문에 이상만 쫓아서는 안 된다.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화를 하고 대안을 늘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건데 요즘에 보면은 어느 쪽은 너무 서생적 문제 의식에만 집착하고 어느 쪽은 너무 그 상인적 그 현실 감각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충돌이 많이 되고 서로 간의 대화와 소통도 많이 단절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김대중 정신을 되살리려면 네. 김대중 정신에 비춰봤을 때 네. 지금 가장 시급하게 정리가 필요한 사안, 가장 시급하게 내려야 될 결단 뭐라고 보세요? 저는 그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요 그 화해와 그 관용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 관용이 그렇게 쉬울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집권을 하고서 다 사면복권을 하고 그 심지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을 몇 번씩이나 암살하려고 했던 박정희 정권의 관계자들하고도 화해를 하고 예. 그리고 직접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전두환하고도 그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대화를 또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김대중 정신은 관용과 화해다. 그리고 소통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전두환 그 서울의 봄 때문에 욕 많이 또 먹고 있지만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남아 있잖아요. 화상으로 예.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만찬을 대접받으면서 자기가 어찌됐든 대통령 시절 7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국정의 경험이나 지혜를 물어봤을 때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다라는 네. 이야기를 그 한 장면이 있어요. 그러는 정도로 원수하고도 사실상 네. 관용하고 사랑하고 소통한 그런 않은 태도, 예,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지금 요새 여야 관계는 너무 불통이잖아요. 그렇죠. 의원님은 이 김대중 정신에 비춰봤을 때 요즘 가장 시급한 사안 뭐라고 보세요? 뭐 지금 용서와 화해 또 합리적인 정치 그런 것에 부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으니까 저는 요즘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갈등 해소, 국내적인 갈등 해소도 있지만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남북 간의 교류 단절 또 이 미국, 일본에만 치우친 그러니까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 외교 네.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국익을 지금 전혀 챙기지 못하고 있고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구경꾼 신세로 남들이 갈등하는 사이에서 우리는 그냥 옆으로 밀려난 네. 구경꾼 신세로 앞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항상 외교가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하다. 국내 정치는 한 번 실수한 것을 나중에 복구할 수가 있는데 외교는 한 번 잘못하면 영원히 그거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전 국민이 외교관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너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걸 완전히 등한시하고 있지 않은가. 위험성을 모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네. 예, 저 지점에서요. 제가 한마디만 딱 네. 첨언하고 싶으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회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1월 6일이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년 기념일인데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절만큼 우리가 한반도라는 것이 약소국이고 네.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일 중로라는 최강대국이 있어서 이해 충돌에 아주 그 어떤 그 지뢰밭이다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실제 국제 정치학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미일 중러하고 한국하고 가장 사이가 좋았어요. 심지어는 북한까지도 사이가 좋았잖아요. 외교가 가장 잘 됐던 그렇죠. 시기. 그래서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단군 이래 지금 오늘날 현대까지 역사적으로 단추를 해보면 미국하고도 관계가 좋았고 러시아도 좋았고 중국하고도 물론 좋았고 일본하고도 좋았고 네. 일본과 그 문화 그 개방을 할 정도로 그리고 요즘에 가끔 이야기하고 있는 이 김대중 오부지 선언도 네. 이끌어냈고 그리고 그야말로 북한하고도 대화와 타협을 해서 평화가 한반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안착되고 이런 시기가 있었다. 지금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아마 국민들이 생각해 보면 아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마치 지금 상태에서 보면 약간 꿈과 같은 이야기 같이 들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상대적으로 지금 정부에 네. 보내시는 메시지가 있으신 거고 저희가 정치인 김대중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버지 김대중은 어떤 분이셨을까 궁금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가 이제 태어난 지 뭐 한 열흘 만에 아버지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셔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바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어렸을 적에 뭐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이들 학교를 찾아가고 이런 일반 학부형의 모습은 전혀 없으셨던 분이셨죠. 거죠. 아버지 얼굴 뵙기도 힘들었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왜 우리 아버지는 나랑 안 놀아주시나 뭐 이런 불평은 전혀 없었어요. 서운하진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 감옥에 가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실 때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구도 적당히 타협해서 좀 편하게 사시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집안이죠.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는 길을 가족들도 다 이해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다 응원하는. 어머니께서도 나중에 그 회고하셨잖아요. 80년도에 신군부와 손을 잡고 변절하셨다면 용서 못하셨을 것 같다고. 예. 네. 정동채 전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아버지로서의 눈물을 뽑았더라고요. 장남이 이제 안색이 안 좋은 상태로 집에 들어오니까 어디 아프냐 물으면서 제발 좀 아프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물이 맺히는 걸 보고 울컥하셨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고문을 받으셨던 김홍일 의원이 마음에 더 박히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런 애틋한 마음도 알고 계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뭐 그렇게 내색은 많이 안 하셨지만 이 자식들이 특히 저는 그래도 나이가 어렸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덜 당했는데 뭐 대학교 이유 없이 떨어질 뻔하다 간신히 살아난 뭐 경험은 있지만 그래도 형님들은 이제 아버지 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큰형님은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파킨슨 병 걸려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에 그 감옥 가시고 고생했을 때 그때가 좋은 점도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때는 뭐랄까 이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승리할 것이고 승리하면 좋은 세상이 오겠지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고생스럽긴 했지만 이 희망이란 그거 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마음은 편했던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어떤 아들이셨습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좀 미련한 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아계실 때는 그분이 하시는 행동,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하다가 돌아가신 후에 돼서야
아 그때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후에 정치를 그만두신 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아 그분께서 하셨던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이런 깊은 뜻이 있어서 그걸 하셨구나. 뒤늦게야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교훈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신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네. 이번에는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습니까? 예, 저는 뭐 그 80년 봄에 그 고려대학교 그 대표자로 지목이 돼가지고서 그 4월 19일 날 아침 조찬을 하자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먼저. 처음에. 예, 그래서 80년 봄에 4월 19일 갔더니 몇몇 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같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 뵀는데 그 전까지는 김대중이라는 그 단어를 언론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야 인사, 동교동 뭐 이렇게만 네. 돼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 뵙게 돼서 도서관 가서 일주일 동안 무지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어떤 분인가? 거기서 제가 이 무릎과 책상을 치면서 야 이분은 10년 이상을 앞서신 분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탁월한 식견과 통찰력이 계시고 역사인식이 있다는 것을 정말 제가 짧은 기간에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존경을 하게 됐는데요. 그 뒤에 뭐 이러저러 이제 인연을 조금 간접적으로 갔다가 87년 이제 대선 끝나고 이제 평민당 창당할 때 창당 발기에 이제 그 이름을 올려서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저는 87년 대선 끝나고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중에 있었는데 저를 그 29살 때 야권의 그 제1야당 그 편집국장으로 발탁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최장수 편집국장을 하게 되면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주로 주관하시는 모든 회의에는 제가 보이지 않게 늘 그 배석해서 학습을 받았죠. 발탁이 되신 걸로. 예. 그런 인연이 있으시군요. 네. 대변인님은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내셨으니까 이 질문도 드려볼게요.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네. 뭐 정치가 실종됐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뭐 국회 상황이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데 김대중 정부도 그때 보니까 여소야대 지형에서 출범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 같은 여소야대 정국인데 그때는 어떻게 풀어나갔었을까? 그때 김대중 정신에 입각해서 지금 정국을 보신다면 어떤 코멘트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정무비서관도 하고 국정상황실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 여야 영수회담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도 자주 초청해서 그 만찬을 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국정 경험도 전수를 받으려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운영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과의 그 대화도 자주 했죠.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 대통령께서 만드신 하나의 그 시그널처럼 돼 있는 것이 국민과의 대화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 기억이 나죠. 1년에 한두 번씩 해서 어떤 그 사전에 질문 받지 않고 어떤 이야기라도 일반 국민들이 나와서 말씀을 여쭙고 대통령께서 그때그때 답변을 하시는 그런 식의 그 소통, 네. 그 보편적인 소통. 그리고 야당과의 관계는 야당 대표를 초청해서 단둘이 또는 공동으로 그리고 여러 차례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치에서는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밥 먹는 게 절반이라고 절반은 말이고 네. 절반은 밥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지금 그 대통령께서도 그 지금 야당 대표가 좀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더라도 그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야 영수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 지적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자주 얼굴을 보고 그러면 그 미운 정도 고운정이 되고 고운 정도 또 미운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무엇인가 협조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의 걱정도 좀 덜어지지 않을까. 근데 하여튼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이해창 대표가 굉장히 강력한 야당 대표였어요. 예. 사실상 5년 동안 거의 부통령급이다라고 할 정도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힘이 막강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 후보가 됐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해창 당시 대표 총재와 그 회동이나 대화를 한 번도 거북해 하거나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대화는 강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용서와 관용도 강자가 먼저 해야 용서와 관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야당을 좀 포용하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되겠다. 그리고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정부수석을 했는데 저는 그때도 여소야대였어요. 예. 제가 정부수석 뭐 긴 시간은 하질 않았지만 저는 그 당시 정부수석 하면서 민주당보다 야당을 더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셨어요. 훨씬 압도적으로. 예. 그런 대화와 소통의 방법에 있어서의 네. 조언을 또 주셨고 앞에서 이제 영화 얘기도 해봤었는데 이제 기리의 김대중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 교도소 CCTV 영상이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됩니다. 혹시 두 분 영상 보셨습니까? 예. 네, 봤죠.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처음 본 건데요. 그 옛날 그 교도소 네.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실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때 석방되시기 직전에도 이 같이 수감된 분들, 같은 사건으로 수감된 분들, 그분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미국으로 가시는 걸 동의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는 나 안 풀어줘도 좋으니 미국 갈 생각 없다. 내가 왜 해외로 도망가야 되느냐. 그러셨는데 이제 다 동지들을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신 거죠. 당시도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나요? 대충 상황은 아셨죠. 근데 그때도 보면 정말 007 작전으로 출국을 하셨던 것이 이제 우리 일가족을 앰뷸런스에 태워가지고 김포공항으로 간 다음에 이 정상적인 출국 절차가 아니고 갑자기 활주로 옆에 문을 열더니 비행기 앞에 딱 가서 내리더라고요. 비행기 타니까 그제서야 여권을 주면서 계속 안기부에서 붙어서 했던 거죠. 특별 대우를 받으셨네 아주. 계셨던 교도소장이 와서 그 자리에서 이제부터 가석방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가석방을 조금이라도 미리 해주면 나는 석방됐으니까 이제 미국 안 가고 여기 있을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까 봐. 그러니까 비행기에 태워놓고 이제부터 석방이다. 되게 평범하지 않은 출국 과정이셨네요. 민간인이 그렇게 출국한 건 아마 역사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특별한 스토리입니다. 대변인님은 그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약간 인상 깊게 봤어요. 그리고 왜 김대중이라는 분이 영웅이고 위인으로 평가받아 마땅하구나 이런 생각을 든 게 그 영상이 처음 딱 나왔을 때요. 그래 가야지. 왜냐면 여기서 있으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이니까. 물론 이제 일단은 뭐 사형은 면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 고초를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 가서 미국 가서 활발하게 망명 활동을 하면서 미주화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했을 텐데 안 가겠다라는 말이 저한테는 또 한 번의 충격이었어요. 역시 보통 분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이 여사님께서 간곡하고 간절하게 동지들을 얘기를 하면서 설득해서 가까스 한참 지난 데에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걸 보고서 저도 김대중 대통령님을 가까이 모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가까이서 모신 사람일수록 가까이 모신 사람한테는 영웅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나폴레옹도 가까이 모신 사람한테는 영웅이 아니다 이러는데 저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김대중 대통령님이야말로 가까이 모신 사람일수록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고 전 늘 얘기하고 있죠. 정말로 지금도 보면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그리고 그 김대중 탄생 100년 기념 사업 추진을 하고 있지만 가까이서 모신 사람일수록
더 적극적이고 더 그리워하고 네. 더 존경하고 그래요. 예. 네. 저는 영상 속에서 이제 이희호 여사의 모습이 또 애잔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제 남편이 말을 할 때까지 침묵을 깨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면서 들어주시는 모습. 어머니는 어떤 분으로 기억하세요? 어머니께서는 여잔데 인류대학 나오고 미국 유학까지 하고 여성운동을 하면서 나이가 40이다 그러면 아 저분은 평생 독신으로 살려고 작정했구나 이럴 때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버지와 결혼한 것은 일반적인 결혼이 아니고 이 뭐 한반도 평화라든가 민주주의 또 성평등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동지로서의 결합이었던 거죠. 네. 근데 아버지도 남들하고 절대 뭐 원수를 만들고 남을 적으로 만들고 이런 거 못 하시는 분이었지만 그래도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적이 생길 수밖에 없고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도 생겼는데 어머니의 경우는 정말 누구도 어머니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금당에서 기관원, 경찰들이 집을 지키고 있을 때 못 나가게 막고 있을 때 겨울에 춥겠다고 그 사람들 따뜻한 음료수며 먹을 것 내다 주시고 그러니까 남을 위하는 마음이 정말 굉장히 크셨던 분이죠. 이어지는 질문이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시 현실 정치로 돌아와 보면 영부인 관련 이슈로 지금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뭐 특검, 뭐 거부권 정국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정권을 차지했는데도 조심하고 이 야당이 됐다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다 조심스럽게 하라고 하신 것과 지금의 상황과는 정반대인데요. 그러니까 정권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고 그 정권을 차지해서 그 열매를 따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뭐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권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권을 차지한 후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 어떤 업적을 남기느냐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권력을 누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역사의 평가가 되든 남들이 비난은 하든 말든 처음부터 그거는 관심이 없으셨던 거죠. 정무수석 하셔서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최근 정국.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김대중 정부 초기에 특검이 있었어요. 네. 원로비 기억납니다. 사건의 특검. 그래서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거 받았죠. 받고 특검이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유일하게 밝혀진 것은 앙드레 김이 본명이 김봉남 씨다라는 것만 밝혀졌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원로비 사건이 참 그 여러 가지 뭐 그 유언비어와 공작설과 뭐 이런 게서 과대평가가 돼 갖고서 결국 특검까지 갔는데 뭐 대통령께서는 뭐 아까 지금 우리 김홍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게 없다고 하고 당연히 또 잘못이 있으면은 특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특검을 수용한 거예요. 예, 그래 나온 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때를 반추해 보면 지금도 국민들 다수가 특히 이제 권력 핵심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 어떤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은 늘 이제 어떤 과대 포장이 돼서 유언비어처럼 더 퍼지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체적인 진실을 빨리 가려주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게 국가적으로나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좋은데 거부권보다는 지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김대중 정신에 입각한 전국 현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하면 명연설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화법, 언어 사용 뛰어나셨는데요. 여의도 화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최근에 말을 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화법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뭐 김대중 대통령님 그 과거에 말씀하신 것을 다 이렇게 보면은 한동훈 지금 위원장과 다른 점이 상대를 비하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항상 아무리 적이라도 군사 정권이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말투를 쓰셨죠.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인기를 잠시 얻으려면 뭐 상대를 공격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가 있는데 지도자가 되려면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남 욕하는 것만으로는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따끔한 일침을 주셨습니다. 대변인님은 예.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그 정치적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정치를 폄하하고 비하하고 경멸하는 것에 편승해서 그 정치를 더욱더 나쁘게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의도 화법이라고 하는데 여의도 화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을 존경하지 않는데도 앞에다가 늘 얘기할 때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이렇게 항상 들어가요. 항상 들어요. 그 들어가는 그게 여의도 화법인데 좋은 화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존경하지 않는데 왜 존경하는 아무개님 의원님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 할 때도 야당 의원이 여당 의원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존경하지 않지만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감정 이런 것들을 정제시키고 정화시키는 그 시간이에요. 그게 존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 화법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이 들어가는 것이고 존중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소위 말해서 지성과 인격을 갖춘 사람들 간의 대화의 기본 양식이고 소양인데 이제 정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저 존경하지도 않는데 왜 존경한다라는 가식적인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면서 바로 자신의 감정을 뿜는단 말이죠. 거기서 더 큰 감정의 충돌이 나고 더 큰 천박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경박한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쉽게 식상하고 국민들이 안 좋아한다. 그리고 정치를 오히려 더 나가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서 정치를 이제 처음 하시는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도 그런 정도의 제스처나 그건 쇼맨십이 아니고 최소한의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고 정제를 위한 그런 약간의 여유분이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치인이 상대에게 이 막말하고 비하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이신 거고요. 정말 김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봐온 두 분이시니까 요 질문도 드려보고 싶어요. 정말 소통 왕, 명연설로 유명하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도 잘 안 하고 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계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 것 같으세요? 늘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요. 국민들 손을 절대 놓지 말아라. 손 잡고 가라. 네. 그리고 국민들보다 반발자국만 앞서가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해서 국민들이 못 알아들 얘기,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하면 국민들이 따라오질 못하고 그렇다고 국민들 수준에 그대로 맞는 얘기만 하면은 발전이 없으니까 반발자국만 앞서서 국민의 손을 앞장서서 끌고 가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과 소통이 안 되면 그런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에게 자신의 얘기를 계속 알리고 소통을 하고 설득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이 일본과의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 해법 이런 것도 이 김대중 대통령의 김대중 오부지 선언과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도덕적 권위가 있으셨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한 다음에 이게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왜 그렇게 했는지 국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때 여론이 또 좋지 않았었어요. 예. 대통령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그 늘 의원들한테 한 얘기가 국민의 손을 꼭 잡고 반발짝만 앞서가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때 그 말을 들을 때는 원외 당직자 편집국장이었는데 야, 저 말 정말 명언이다. 근데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 상태에서 국민의 손을 꼭 잡고 반발짝만 앞서가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도어 스태핑은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한다는 것은 기자들은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기자들은 다 나름대로 잘 아시겠지만 준비를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국정의 모든 5만 가지가 다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무게감도 있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책임감이 있는 것인데 예. 기자들이 출근할 때마다 도어 스태핑이라고 나와가지고서 우르르 몰려들어가서 이거저거 막 얘기를 하면 거기서 임기응변적으로 답변을 해버리고 그럼 거기서 실수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신뢰가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또 언론과의 트러블이 생기고 결국 그래서 중단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할 때부터 저 누군지는 몰라도 저 도어 스태핑을 제안한 사람은 저 대통령을 잘못 보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만 주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회견, 정기적인 그렇죠. 기자회견을 하고 네. 두 번째는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자리도 늘 주기적으로 마련하도록 해라. 네. 그렇게 하시오라고는 대통령께서 아마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새해 첫날 1월 1일인데요. 마침 세계 평화의 날이기도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정말 진정성 있는 정치로 평화를 이끌어냈던 분이시기도 한데 그래서일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맞아서 메시지 보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메시지 보내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전해주신다면요. 우선 그 대통령께서 그 종교적 신념과 그 도덕적 신념으로 평생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한 그 일생에 대해서 정말 존경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인권 향상과 항상 그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그 국민들을 위해서 그 노력하고 애쓴 그런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박수와 존경을 보낸다 이런 이제 취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해와 그 연대 평화의 그 이 길로 분단과 그 이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의 길로 인도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은 당신에 대한 충분한 그런 그 공적에 대한 인정이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연적으로나 그 사회 환경적으로 갈등과 그 이 분열, 충돌 이런 양상이 있는데 당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정신과 그 말하자면 가치가 이러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세에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그다음에 그 환경적 문제들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고 이번 100년 그 탄생 1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한국은 물론 세계 속으로 더 많이 널리 전파되기를 기원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뜻깊은 메시지예요. 예. 세계 평화의 날 얘기가 나왔으니까 남북관계 평화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민하엽 대표 상임의장도 지내셨고 남북관계 또 한반도 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누구보다 또 심혈을 많이 기울여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뜻을 좀 이어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혹시 있으셨던 건지. 예, 뭐 다른 건 몰라도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는 돌아가신 어른의 뜻을 따라서 좀 최선을 다해 보려고 했었고 그래서 2018년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많은 이 민간 단체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금강산에 가서 북측과 행사도 했었고요. 네. 뭐 북측과 여러 가지 좋은 행사를 하기로 합의가 다 돼 있었는데 갑자기 그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되는 바람에 그 후로 교류가 끊긴 게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사실 그래도 돌아가신 어르신 덕분에 그 북측에서 저를 뭐 홀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도 소식은 듣고 있는데 요즘 와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은 지금 다 끊어졌습니다. 그 성명에서 뭐 대한민국이라고 처음으로 부르고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를 그냥 외국으로 치겠다. 같은 민족이고 뭐 필요 없다.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남쪽 사람들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이제 외면하고 살겠다. 어차피 남쪽이 뭐 미국과의 문제 푸는데 도움도 안 되고 뭐 차라리 협상을 한다면 미국하고 직접 하면 되지 왜 남쪽하고 하느냐. 네.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님 때와는 전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2017년 네. 전쟁 난다고 할 때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어둠이 있으면 내일은 새벽이 오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러다가는 상황이 호전되고 북한이 개방의 길로 가더라도 이 북방을 개척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 못하고 일본, 중국 뭐 이런 다른 나라에게 주도권을 뺏기고 우리는 이거 구경꾼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하고는 달라요. 요즘 우리나라 MZ세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이런 거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지금 너무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사람이죠. 얘기를 해주셨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대북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기 대통령님 이제 그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이 집권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클린턴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자기네가 미국이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대통령님의 여러 가지 한반도 정세나 남북 평화론이라든지 그다음에 4강 주변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클린턴이 그 자리에서 나는 이제부터 조수석에 앉을 테니까 당신이 운전석에 앉으시오 라고 하면서 그 뒤부터는 그 클린턴 행정부 내내 모든 그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사각의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주도하고 주체적으로 운전을 해왔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그 관계였고 그래서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과 다 사이가 좋게 지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조수석은커녕 지금 뒷좌석에 앉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사실 있는 것이고 너무 밀려난 것 같아서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운 거죠. 운전석에는 저 바이든이 앉아 있고 조수석에는 일본 그 수상이 앉아 있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한 말씀 덧붙이자면 그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이 이 남북한 문제가 아닌 중국과의 문제, 예를 들어서 중국 뭐 상황이 안 좋은데 중국 방문해야 하느냐, 중국 WTO 가입시켜야 하느냐 이런 한반도와 상관없는 문제까지 김대중 대통령님께 상의를 하셨는데 그게 아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그 탄생 100년에도 클린턴 대통령이 아주 진정한 의미의 존경과 감사와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이거는 그렇군요. 그 인연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저희가 신년 특별 대담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순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계시다면 새해 첫날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 한 문장으로 짧게 부탁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후에 뭐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이런 위기가 온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서 이 흔들리는 민주주의와 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 작은 힘이라도 보태달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세 개의 그 개념으로 당시에 그 전국을 진단하셨는데 민주주의와 민생과 그리고 평화의 위기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대통령께서는 용서와 관용과 화해를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서 미래로 가야 된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지금 그 미래 먹거리를 그 어떻게 쌓을 것이냐,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은 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그 어떤 미래를 걱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래 산업에 대한 그런 역량을 빈틈없이 갖춰 달라. 그래서 후손들이 또다시 고생하거나 멸시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는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